세계 역사를 뒤흔든 모든 변곡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의 흐름은 무엇을 통해 바뀌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계 정세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전에 없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약소국이었던 나라가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또한 전쟁은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면서 인류에게 뜻밖의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쟁과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가장 거대했던 전쟁,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쟁, 가장 파괴적이고 참혹했으며 치명적이었던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쟁, 바로 20세기에 벌어진 세계대전 속에 얽히고 설켰던 전쟁 이야기를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릴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재앙과도 같은 전쟁이었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세계대전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순간의 어떤 사소한 사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바꿔 놓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세계대전 속의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지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세르비아, 러시아 제국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되고 여기에 나중에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에 미국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한 동맹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와 불가리아가 가세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연합군과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들의 식민지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정말 온 세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4년 4개월 만에 독일의 항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참혹한 전쟁입니다. 약 2천만 명의 사망자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 방법에 따라서 범주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전쟁 끝나고 인플루엔자가 번졌는데 그거로 죽은 사람은 전쟁의 희생자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지면 사실은 몇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대량 살육 전쟁으로 20세기의 세계사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야말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갈등의 시작이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참극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량 학살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유럽의 변두리 작은 나라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 두 발의 총성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고 어떻게 2천만 명이 죽는 사상 최악의 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을까요?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황태자 비와 함께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보스니아는 그럼 어떤 곳이었느냐? 이곳은 원래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1908년 이후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벗어나 세르비아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보스니아 사람들은 세르비아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사람이 빵 2개 있는 사람한테 1개 뺏어갈 때 이것도 화나죠. 그런데 내가 빵집 차리려고 참 안 쓰고 모아서 딱 차려놨는데 이거를 뺏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분노가 폭발이 돼요. 세르비아가 딱 그랬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밑에 살다가 쿠데타도 해서 기존 왕도 쫓아내고 전쟁을 해서 또 이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 보스니아랑 합병해서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되찾자 이러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를 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극도로 분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개심도 굉장히 커졌고 1908년쯤에 이게 합병이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이때 뭔가 우리가 한번 크게 봉기하면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할 때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6월 28일에 보스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6월 28일이 왜 중요하냐? 이 두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날이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쪽 사람들한테는 나라를 잃은 날, 아주 슬픈 날입니다. 1389년 6월 28일 성 비투스의 날에 오스만군이 세르비아가 이끌었던 연합군을 무찔러서 세르비아 제국의 종지부를 찍고 오스만 제국에 편입된 날이에요. 우리가 있던 경술 97 날 일본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필 그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 세르비아 지하 조직들이 이날 이 부부를 암살하자. 검은 손, 한자로 흑수단이라고 하는데 세르비아의 군부에서 비밀리에 만들었어요. 세르비아 민족 통일 이런 거 내세우는 집단을 만들어서 구호가 단결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보스니아에 있는 세르비아계 출신들을 이제 뽑아서 젊은 보스니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 중에 19살의 청년이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이 청년이 쏜 총에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살극은 피할 수 없었던가? 사실 이날 암살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암살극이었어요. 무려 4번이나 암살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공 부부가 보스니아를 방문하기 전에 사실 정보가 셉니다. 이게 뒤에서 세르비아가 조정했잖아요. 개인이 암살한 거와 국가가 뒤에서 조작한 건 다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르비아를 침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르비아에 있던 관료나 공무원들 중에도 야 이건 너무 위험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있던 세르비아 공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재무장관을 만나서 그때 세르비아가 코소보 패전 기념일인데 이날이 그날 이제 대공이 방문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식으로 흘리고 슬쩍 혹시 어떤 청년이 총을 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렸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대공 부부가 훅 하고 날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14년 6월 1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열차를 타고 사라예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첩보가 있었으면 경호라도 살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해요. 대공 부부가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이제 타고 시청까지 갑니다. 이날 6대 차가 동원이 됩니다. 대공 부부가 3번째 차에 탔는데 영화에 보시면 왜 시커먼 캐딜락 같은데 이렇게 탁 타고 지나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느 차에 타겟이 탔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부는 그렇게 안 하고 오픈카에 투구에 깃털이 날리면서 너무너무 잘 보이는 복장으로 3번째 오픈카에 탁 타고 갔어요. 이렇게 되려면 도로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날은 이 경호를 위해서 양쪽에 늘어서야 되는 병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이 프란츠 대공이 경호가 이렇게 자기 눈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를 되게 싫어했대요. 심지어는 여기 오기 전에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다 친절하게 대했다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날 이제 지나가는데 흑수단 암살단원들이
중간중간에 매복하고 있었죠. 이들은 각자 권총 한 자로 폭탄, 청산가리를 딱 들고 암살에 실패하면 자살해라. 왜냐하면 뒤에 세르비아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탄도 못 던지고 총도 아예 뽑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어붙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닐 거야. 본인은 빼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팔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한 거지. 사람이 많아서 팔이 안 빠진 것 같다. 그게 이제 순식간에 훅훅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친구가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폭탄이 날아오는 걸 보고 운전수가 노련해가지고 엑셀을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뒷차에 터져버려요. 본인은 그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부실약품이어가지고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깊이가 10cm밖에 안 돼가지고 그것도 실패돼서 생포가 됩니다. 그랬는데도 대공 부부는 의연하게 계속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 사실 사연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황태자로 산다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당시 프란츠 국왕이 엄청 오래 살았어요. 거의 90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 황태자는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을 내가 무능한 황태자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는 개입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말할 때도 품위 있게. 황실 행사할 때도 멋있게. 그러면 이 부부는 사실 폭탄 날라오고 암살이 있는데 왜 경호를 거절하겠어요? 나는 겁 없는 사람이다. 이거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옳은 판단이든 그른 판단이든 본인은 암살 시도가 오면 올수록 이걸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 했던 모든 행사를 다 할 거야. 그래서 시청으로 갑니다. 어쨌든 황태자는 시청으로 가서 환영 행사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말렸어요. 총독 다 와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또 이제 암살 시도가 나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도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폭탄이 빗나가면서 뒤에 따르던 차에 있던 군인들이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뒤 행사는 포기했는데 병원에 가서 위문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엔 이게 돌발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암살범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대기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럼 병원에 위문 가자. 그래서 가는데 운전수들한테 코스가 바뀌었다고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원래 코스는 이렇고 병원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간 거죠. 총독이 보니까 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차를 세웠어요. 야, 잘못 들어왔어. 돌려. 여기서 차를 돌려야 되는데 그 당시 차는 후진 기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아주 천천히 이렇게 돌았어요. 거의 서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마지막 암살범이었던 가브릴로 프란치프가 바로 튀어나가면서 사격을 했습니다. 범인들이 체포됐고 배후에 흑수단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1914년 7월 28일에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전쟁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왜냐? 이때 유럽 전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화약고였어요. 유럽은 원래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터지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로 끝나질 않아요. 지중해를 건너면 아프리카가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에 또 이 사람들의 식민지가 다 있어요. 아프리카 깊은 정글에서 독일 탐험대하고 영국 탐험대가 만나서 싸웠다. 죽였다. 어떻게 되지? 본토에서 전쟁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옆에서 러시아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다. 러시아까지 같이 쳐? 조사해? 너 그때 누구 편 들었어? 근데 자기 가만히 있었대. 그랬더니 영국 애가 나 죽을 때 네가 도와줬으면 됐는데 너 구경만 했잖아. 다칠 때 구경만 한 거는 적의 편이야.
그럼 독일 애들은 난 모르던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이제 막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조약도 이 시대에 유럽 조약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삼국 협상, 삼국 동맹, 중립. 그런데 처음에는 중립이었는데 동맹국에 붙으네. 협상에 붙으네. 처음에는 동맹국 편이었는데 나중에 협상에 붙으네. 처음에는 이쪽 편이었는데 중립으로 바뀌네. 처음에 이쪽이었다가 저쪽으로 가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세상은 비정한 거야.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약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심오한 철학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경험이에요. 빵에는 뭐 버터 발라 먹는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을 하면서 어제까지도 한편에 싸우다가 다음날 얘가 참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린 저쪽 편 들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나라가 많아도 메인은 프랑스, 영국 이랬는데 이 오랜 균형을 깨는 사건이 두 개가 벌어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 통일 국가가 돼버려요. 독일이 처음엔 러시아랑 한편이었어요. 왜? 자기들의 적은 프랑스였거든. 프랑스만 패면 된다. 그래서 러시아랑 한편을 먹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이 생겼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갑자기 막 약해집니다. 그러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발칸반도 나라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총선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약해지니까 러시아가 또 막 내려와요. 그랬더니 독일이 보니까 이거 프랑스보다 러시아가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러시아를 밀어내고 터키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프랑스가 가만히 보더니 야, 이거 러시아랑 손 잡으면 좋겠네. 그래서 또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건드리면 터진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는 7월 29일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던 러시아가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세르비아를 지원하게 되죠. 이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8월 1일에 러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후에 러시아와 동맹이었던 프랑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독일을 공격하고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죠. 영국은 나름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참전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8월 4일에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전 유럽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후반부에 가면 미국과 일본까지 참전하면서 완벽한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100년 전에 벌어진 일일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게 1차 대전 정세랑 똑같단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싸우는 애, 옆에서 구경하는 애 등등등 해서 수많은 조건이 엮여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벌어지는 과정이 지금 거기도 그대로 있고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우리가 단순히 나토의 동진, 돈바스 지역의 칭러 주민의 반란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없고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새로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건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첫 번째로 택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절실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럽처럼 큰 나라, 작은 나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엔 센 나라만 딱 있어요.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주변에 바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옛날과 변함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전 세계에서 교류 국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어디서 전쟁이 나도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란 결국 보이지 않는 걸 보자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과거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미래가 아니라 공간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땅의 구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붙여놓고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세계 정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한 여성이 벽난로에 장작 대신 돈다발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터에 모인 아이들이 지폐로 자신의 몸만한 연을 만들어서 날리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돈을 종이조각, 휴지조각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한 후 독일에 불어닥쳤던 끔찍한 재앙입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올린 두 발의 총성과 함께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출팬 계획을 앞세우며 승리를 자부했던 독일은 4년 뒤 어쩌다가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왜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독일의 반복되는 도발과 무자비한 공격으로 결국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하긴 했지만 미국에는 당장 연합군과 함께 독일에 대항하여 싸울 군대가 없었습니다. 상비군을 모두 합쳐봤자 13만 명 정도뿐이었고 탱크는 전혀 없었으며 비행기도 몇 대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신병을 모집해서 훈련을 마치고 대서양 건너 유럽까지 보내려면 최소 1년은 걸릴 판이었죠. 결국 미국은 우선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병 1개 사단과 해병 2개 여단을 프랑스로 급파합니다. 1917년 4월 6일 전쟁 선포안이 통과되면서 육군은 50만 명의 병력을 정규군으로만 파견하자는 계획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병력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결국 징병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300만 징병령을 내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400만 명을 징병합니다. 당장 급한 대로 보병 1개 사단과 해병 2개 여단을 프랑스로 급파하긴 했습니다만 8개월 동안 참전하면서 종전까지 무려 200만 명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8개월 동안에 미군 11만 2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전쟁 비용이 무려 320억 달러인데 이는 1910년 미국의 국민 총생산하고 같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10억에서 20억 불, 3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국내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당시 서부 전선의 양쪽 군대는 추위와 싸움에서 힘겹게 버티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 후유증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프랑스 성인 남성 20명 중에서 1명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군 사병들이 이제 드디어 장교를 공격하게 되죠. 부대 전체가 안 싸우겠다고 돌아가 버리거나 전투 투입을 거부하게 되면서 대규모 항명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군 지휘부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군인들한테 이제 휴가 기간도 늘려주고 식사질도 높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당분간 공격 안 할게 이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걸 어떻게 누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길고 긴 전투에서 러시아군 역시 군사적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짜르 정부의 부패, 무능력이 러시아군의 사기를 유럽보다 더 크게 떨어뜨리게 되죠. 1917년 초에는 식량과 연료 부족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은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전제왕조 타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가지를 행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지친 군인들이 혁명 세력에 가담하면서 폭동이 혁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군대까지 등을 돌리자 짜르였던 니콜라이는 3월에 왕자를 내려놓습니다.
이후 알렉산데르 케렌스키가 새로운 정부를 세웠고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반격에 러시아군 방어선이 무너지자 부대 전체가 싸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병사 수만 명이 전선을 이탈해서 평화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1917년 9월 독일군이 러시아 수도로 진격하자 볼셰비키파의 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손에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레닌은 즉시 독일의 휴전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이때 러시아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게 되는데 독일한테 독일 본토 크기의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지역을 양도하고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독일에서도 파업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4년 동안 연합군의 봉쇄 조치 그리고 끊임없는 반격으로 독일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먹을 것도 없고 연료도 구할 수 없게 되자 독일 도시 곳곳에서 파업과 폭동이 반복됩니다. 독일 의회는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와 영구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독일군이 점령한 벨기에와 프랑스, 러시아 영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독일군이 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기 전에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서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우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에 있던 44개 사단이 돌아오니까 이 부대를 서부 전선에 와서 연합군을 향해서 최후의 공세 작전을 퍼붓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공세였기 때문에 첫날부터 독가스를 퍼부으면서 독일은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처음엔 이겼지만 연합군의 끈질기고 거센 저항에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1918년 5월 21일 미군은 처음으로 중요한 작전에 나섭니다. 미군 제1사단 병력 4천여 명이 프랑스 포대와 탱크, 비행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솜 강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을이었던 캉틴이란 마을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군으로부터 마을을 빼앗고 독일군을 물리치게 되죠. 이후로 몇 달 동안 미군은 점점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월 말에 독일 해군 부대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벌어집니다. 독일군 장군들은 비렐름 황제에게 가서 황제가 퇴위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황제가 퇴위하는 길밖에 없다고 충언 내지는 협박을 합니다. 비렐름은 분노했지만 장군들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독일 황제의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베를린에서는 연합군 전쟁 지도자들이 만나 항복 조건을 타진할 사절단이 꾸려집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원이 끊기자 불가리아가 제일 먼저 연합군에게 항복해서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독일 사절단은 백기를 들고 파리 북쪽 콩피에뉴 숲에 정차한 기차 안에서 연합군 사령관 페르디낭 포슈 원수를 만납니다. 이때만 해도 독일은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니고 평화 조건을 논의할 정전협정을 요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전협정은 전투를 쉬게 하는 거지 전쟁을 끝낸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얼마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포슈 원수의 입장은 독일을 무력화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벨기에로부터 빼앗은 지역,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회담에서 러시아가 넘겨준 땅, 1914년 이후 점령한 동유럽 지역 모두 다 넘기고 철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정전 조건을 따르면 독일 해군 대부분과 잠수함 전체, 무기, 기타 군사 장비까지 모조리 연합군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라일 강변의 독일 영토 일부를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독일이 전쟁으로 일으킨 피해와 파괴를 복구할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끝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합군은 독일의 항구를 계속 봉쇄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독일은 충격을 받죠.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데 포슈 이 양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꿈쩍도 안 하고
결국 독일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1918년 11월 11일 새벽 5시경에 양측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날 11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독일이 다시는 유럽의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 수상 조르주 클레망소,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주축으로 연합군 대표들이 모여서 최종 강화 조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엄청나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지고 협상이 몇 번이나 결렬될 뻔하다가 간신히 최종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은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에 있다. 독일은 무장 해제하고 외국 식민지를 모두 양도할 것이며 연합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너무 심하다고 평화협정에 사인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미 군대하고 전함까지 다 넘겨가지고 이미 전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연합군이 침공해서 니네 없애겠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여전히 항구 봉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때보다 더 끔찍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에 사인을 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인 종전조약이 체결되면서 4년간 이어진 대학살이 끝이 나게 됩니다. 독일 국민은 이 평화조약에 분개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 배상금으로 연합국에 지불해야 될 금액은 매년 20억 마르크씩 1320억 마르크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연합군은 독일의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독일에서 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전쟁 중에 각국의 군사비가 GDP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세를 늘리게 되죠. 그 다음에 채권,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그냥 화폐를 찍어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마다 돈 찍어낼 일이 계속 늘어가서 독일만 돈을 찍어낸 게 아니라 전 국가가 사실 돈을 다 찍어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화폐를 걷어들여야 되니까 긴축전체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또 실업이 늘어가요. 여기에 전사자, 유가족, 상위군인 이러다 보니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쪼아대기 시작하니까 독일이 전쟁 기간 동안에 스스로 만든 부채가 전체 GDP의 30배, 전체 통화량의 20배였습니다. 결국 독일이 배상금을 도저히 낼 수 없게 되자 1923년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점령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화폐 가치가 상상 초월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르크하고 달러 비율을 보면 1913년에 1달러가 4.2마르크였습니다. 18년에는 14마르크, 22년 1월에는 17,972마르크, 23년 11월에는 무려 442억 마르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화폐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불쏘시개로 쓰고 장난감 만들어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442억 마르크 될 때를 기점으로 독일 경제는 사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독일이 산업 능력의 잠재력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기술자가 있어. 근데 전쟁 때문에 얘가 망했어. 이걸 누가 고용하면 좋을까? 미국 돈 있는 사람 다 몰려가서 걔들을 고용합니다. 미국의 돈과 독일의 기술력이 결합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자 독일 산업이 사실은 막 살아났어요. 독일 산업이 막 살아나고 비전이 보이니까 또 미국에서 막 투자를 하고 독일 애들은 막 차관을 얻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로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독일 경제 자체도 같이 미국의 여파로 뒤집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연합국들이 영연방 국가들하고만 거래한다. 블록화되니까 간신히 회복세로 들어갔던 독일 경제가 다시 무너지게 되죠. 대책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독일은 잃어버린 영토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괴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은 지 20년 만에 제1차 세계대전을 뛰어넘는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세계를 파멸로 이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그 시작에는 유럽을 넘어 세계를 소나기에 쥐고자 했던 히틀러의 탐욕과 나치 독일의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대량 학살이 있었는데요. 주변국의 어떤 방해나 반발 없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전 세계를 속인 희대의 사기극이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서야 밝혀진 전대미문의 사기극. 그 비밀을 지금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건드리면 세계대전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나라는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주의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는 대부분 왕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정 들어오고 의회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정치가 저게 좀 독재적이냐 혁명적이냐 이런 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1차 세계대전처럼 거미줄이 착착착착 짜지는 게 아니라 걸어 말어 이렇게 망설여가지고 모든 게 점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틈을 히틀러가 파고들어서 한 구역을 점령하게 되고 독일이 순식간에 부강해지고 그리고 도장 깨기 하듯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하나씩 먹어가면서 비로소 뒤에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잡은 후에 베르사유 조약의 여러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1935년 3월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평시 상비군을 50만 명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독일 공군의 존재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영국과 해군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의 일정 비율만큼 전투함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히틀러의 인기가 폭발하게 되는 비결이고 동시에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1936년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군부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무장 지대가 된 라인란트에 약 3만 명의 병력을 보내면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본 거죠. 라인란트는 어떤 것이냐?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대로 독일 땅이긴 하지만은 비무장 지대가 되었고 독일이 군대를 주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치 독일이 군대를 움직이면 프랑스가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제재를 안 합니다. 프랑스는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만 하고 영국의 지지 없이는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라인란트를 독일이 점령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독일은 군사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장악하고자 합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까지 합병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두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히틀러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했던 데는 사실 결정적 이유가 있었는데 베르사유 조약 깨고 나서 히틀러가 군비와 경제를 동시에 부흥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가다 보니까 동시에 다 멈추기 직전에 와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원이 있는 땅을 먹어야지. 자원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데가 체코였습니다. 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과 무기 공장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체코를 먹어야 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도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제야 영국과 프랑스는 위기를 느끼고 이탈리아와 함께 미넨에서 히틀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 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텔란트를 독일에게 넘깁니다. 이 사건은 정말 컸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이 무기 공장을 접수하는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 더 이상 전쟁하지 마. 이거는 무기고 열어줘서 무기 나눠주면서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싸우지 마라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걸로 히틀러는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왜? 자기가 빼앗긴 영토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재무장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왔거든요. 더욱이 영국과 프랑스가 꼼짝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히틀러가 그야말로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완전한 준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연합국들은 왜 베르사유 조약도 깨부신 독일과 히틀러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1차 세계대전 때와 2차 세계대전 때의 차이가 소련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소련의 공산주의로부터 유럽을 지켜줄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히틀러의 만행을 눈감아 주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1930년대 유럽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럽은 그 1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또다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고 또 저런 대전을 일으켰다가는 혁명이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세계를 휩쓴 대공황.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머릿속에 있는 1차 세계대전은 1000만 명을 투입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경제 활동하는 남성의 40%가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을 치를 엄두가 나질 않았던 거죠.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시키자 비로소 영국과 프랑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다음 타깃이 폴란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는 막아야 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독일은 폴란드를 노렸던 것일까? 왜 하필 폴란드였을 것인가? 이 중심에는 단치이 지역과 폴란드 회랑이 있습니다. 단치이는 폴란드와 독일이 오랫동안 분쟁했던 땅으로 폴란드 회랑과 단치이는 당시 독일에게는 성가신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본토를 둘로 나눠버렸는데 이 또 본토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프로시아, 동프로시아 지역이 끊어져 버린 거죠. 더욱이 단치이는 발트의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주요 도시였는데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는 독일 입장에서는 바닷길을 열어야만이 자기들 말로는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고 속된 말로는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반드시 필요했던 히틀러는 단지에 살고 있는 나치 당원들을 봉기시켜서 주민들이 독일 통합을 원한다라는 쇼를 하게 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군해야 된다. 폴란드가 이 땅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죠. 폴란드도 자존심 있는 국가인데 히틀러와 폴란드는 오랜 기간 협상했지만 협상은 결렬됩니다. 히틀러는 이 땅을 무력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다니죠. 그런데 폴란드를 성공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이었죠.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소련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오래된 역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이 나토의 동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영토였죠.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바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중립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폴란드를 중립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게 소련의 명분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과제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독일과 소련이 서로 폴란드를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까지 대립하기 때문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소련이 개입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독일은 영국하고 프랑스도 견제해야 되고 소련하고도 견제해야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련과 독일이 양쪽 체제의 양수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소련이 독일하고 선전포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히틀러가 이 틈을 파고들은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폴란드를 반씩 나누자. 문제는 이 조약을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했는지 영프도 감쪽같이 몰랐고 심지어는 폴란드 침공을 준비하는 독일 군부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념 대결, 체제 대결로 생각해서 둘은 반드시 싸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히틀러와 스탈린은 서로의 이익을 갖고 나누자라고 했던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명령합니다. 나는 마침내 무력의 의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1939년 8월 31일 저녁 무렵 독일군 150만 병력이 폴란드 최전방 출격 지점에서 다음날 새벽의 전격전을 위해 대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8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글라이비치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폴란드군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독일인이 운영하던 방송국에 폴란드군이 습격해 들어와서 순식간에 건물을 점령하고 민간인 직원들을 위협해서 구금합니다. 방송시설을 장악한 폴란드군은 그 자리에서 폴란드어로 작성된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던 선언문은 3, 4분 동안 낭독되었고 수천 명이 방송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방송국을 제압한 폴란드군이 독일군에 의해 제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총격전 직후에 방송국을 찾은 몇몇 언론사 기자들은 건물 주변에 쓰러져 있는 무장 세력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베를린에 전해졌고 히틀러는 즉시 의회를 소집해 자위권 차원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국경지대에서는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었고 히틀러는 이 모든 사태를 싸잡아서 폴란드의 소행으로 규정합니다. 즉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은 방어전일 뿐이며 폴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독일군은 9월 1일 새벽 폴란드 공격을 시작합니다. 폴란드는 글라이비츠 라디오 방송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폴란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조차도 폴란드의 공격을 비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종전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글라이비츠 방송국 습격 사건은 독일의 자작극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계획은 히틀러의 명령하에 하인리히 히물러가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왜 자작극을 꾸몄던 걸까? 히틀러는 명분 없는 선제 공격이 주변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폴란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속일 만한 작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독일은 50여 개 사단을 동원해 폴란드의 서쪽인 독일 본토 쪽, 북쪽인 동프로이센 쪽, 남쪽인 체코슬로바키아 세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독일이 보여준 전술이 유명한 전격전입니다. 보통 전격전이라고 하면 자꾸 기갑부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병과 공군을 동원한 입체적인 전투입니다. 포병과 공군이 특정 지점에 화력을 쏟아 부으면 기갑부대가 화살처럼 파고 들어가서 후방으로 침투합니다. 보급선을 단절해서 전방에 있던 병력을 포위하는 전략이죠. 독일군은 기가 막힌 전술 기동을 하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격하고 귀신같이 폴란드군을 포위하게 됩니다. 9월 16일 독일군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포위하고 지상과 공중에서 포격과 폭격을 퍼붓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바르샤바를 탈출해 루마니아로 도망쳐서 망명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전세가 이쯤 되니까 소련이 폴란드를 나누기로 했던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서 폴란드 침공을 개시합니다. 소련은 사실 폴란드 동부를 거의 거저먹었죠. 폴란드군은 전부 독일군 맡고 있었고 소련은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도 소련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그걸 무시하고 비밀리에 독일하고 밀약을 맺은 데다가 폴란드 정부가 망명을 하니까 이제 그 조약은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폴란드 침공을 감행합니다. 바르샤바에서 12만의 수비군과 시민들이 도시 중심에 진지를 쌓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물, 전기, 가스를 완전히 차단하고 공군력과 포병을 동원해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바르샤바는 9월 27일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폴란드가 독일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과 전쟁이 터질 경우에 폴란드를 보호해 주겠다고 큰소리쳤던 영국과 프랑스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1939년 9월 3일 영국은 독일군을 폴란드로부터 철수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This morning, the British ambassador in Berlin handed the German government a final note stating that unless we heard from them by 11 o'clock, that they were prepared at once to withdraw their troops from Poland, a state of war would exist between us. I have to tell you now that no such undertaking has been received, and that consequently this country is at war with Germany. 당시 서부 전선에 남아있는 독일군 사단은 11개 뿐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의 병력은 10배 이상이었죠. 하지만 프랑스군의 진격은 독일 영토에 겨우 발만 걸친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죠. 심지어 영국은 독일이 폴란드를 장악해가던 9월 말까지 프랑스에서 먹고 자기만 할 뿐 전선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히틀러의 완벽한 승리였고 언론은 이를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폴란드 침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모든 연합국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주저하게 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과 프랑스는 아직 전쟁을 일으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갑 전술로 무장하고 있었죠. 히틀러라는 강력한 지도자와 나치당이 군부에 개입하게 되면서 전략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는 1차 대전의 공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프랑스군 중에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냉정한 장군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군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다. 처칠은 이 상태를 프랑스군은 생존을 위해서만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프랑스 장군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전쟁은 항상 우연히 발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냉정한 계산 아래 양자 간의 힘의 차이가 확실할 때 발생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도저히 독일을 압도할
전투력 자체가 없었고 히틀러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상태를 알고 승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련의 침공입니다. 소련이 폴란드에 침공해 버리니까 여기에 개입했다간 소련과도 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 유럽에서 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히틀러는 이것까지도 예상을 했어요. 서구 세력이 감히 독일 플러스 소련과 전쟁을 벌이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일은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차례로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프랑스 방어선을 돌파해 파리를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은 유럽을 서서히 장악해가면서 드디어 세계의 정복을 꿈꾸게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침공은 본격적인 2차 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폴란드 침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체코 병합과 폴란드 침공에 성공했을 때 그 히틀러의 인기는 정말 말도 못하게 하늘로 찌릅니다. 당시 군부는 세계대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대중의 자신감이 차고 오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군부가 히틀러에게 꼼짝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히틀러도 군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했는데요. 체코와 폴란드 침공에 성공하면서 히틀러도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다. 동시에 위대한 군사 천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세계대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오아우 섬의 맑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으면서 항공모함 6척, 전투함 15척, 항공기 350여 대가 신속하게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는 폭탄 공격으로 인해 미국 해군기지, 육군기지, 해병대 기지가 모두 기능을 상실합니다. 지옥을 선사한 것은 바로 일본 제국의 폭격기였죠.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일본 제국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와이 오아우 섬은 단 한순간에 잿빛 지옥이 되었습니다. 대체 일본은 왜 진주만을 공격한 것일까요? 20세기 세계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전쟁, 그 시작이 된 진주만 공습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유럽이 전쟁의 고통에 휩싸이면서 유럽 바깥 지역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침략하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진주만 공격을 위해 일본군 항공모함 6척과 전함 2척, 전투함 15척, 항공기 350여 대가 은밀하게 오아우섬 북쪽 32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합니다. 이 함대의 규모는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항공모함은 겨우 4척 뿐이었고 속도라든가 특히 전함의 전투력 몇몇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미군의 전함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지점에 도착한 일본군 함대와 함재기들은 신속하게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본군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의 첫 번째 폭격 대상이 된 필러 기지는 오아우 섬에서 가장 큰 항공기지로 쉴 새 없는 폭탄 공격으로 인해
이곳에 있던 미국 전투기들이 이륙해 보지도 못하고 지상에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폭격기 시작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오아후 섬의 미국 해군기지, 육군기지, 해병대 기지가 모두 기능을 상실합니다. 해군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뜨지 못했죠. 육군 항공대의 전투기 30대 정도만 간신히 출격합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공격을 정확하고 분산적으로 시행한 것은 당시 항공작전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정교함과 규모였습니다. 목표한 대로 모든 목표를 파괴하고 미군의 제공권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때도 일본군은 굉장히 정교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미군 함대가 2열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안쪽에 있는 함선들은 수평으로 비행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파괴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함선들은 어뢰로 공격하는 거죠. 안쪽에 있는 배들은 어뢰로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어뢰 공격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였는데 신형 어뢰를 개발합니다. 진주만에서 어뢰 공격이 힘든 것은 어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쭉 날아가서 이게 함선에 부딪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쳐놓기도 하고 진주만이 또 수심이 얕아요. 어뢰가 들어가서 다시 떠오르기 전에 해저에 부딪혀서 폭발해버리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짧은 거리를 비행하면서 떨어뜨려도 빨리 떨어지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떠서 배를 향해 날아가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뢰도 개량해야 되고 비행기도 굉장히 위험한 저공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다 극복하죠. 일본군의 고공 폭격기는 USS 애리조나에 폭탄 5개를 투하합니다. 이 폭탄이 하필 가장 위험한 폭발물 흑색 화약 약 7,000톤을 점화시켜버려요. 그러자 배가 화산처럼 폭발해버립니다. 이때 애리조나에서는 승선에 있던 1,100여 명이 단 한 명도 목숨을 건지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본군의 공격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던 미군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일본군은 2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1차 공격 대안은 반대편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일부는 카네호네 비행장으로 향했고 일부는 진주만으로 향해 가서 남은 태평양 함대에 추가 공격을 실시합니다. 결국 1시간 50분 만에 공격을 마치게 되는데 이날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또 다른 전함을 포함한 18척의 배가 손상을 입습니다. 진주만의 하늘은 시커먼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땅 위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죠. 이날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항공기지, 비행장 등이 피격을 당해서 항공기 188여 대가 파괴됩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군의 피해는 항공기 29대, 잠항정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먼저 일본은 수많은 스파이를 하와이로 보내서 군사시설 및 군 장비 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 수가 200여 명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와이의 농장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전에 이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국 1세대 이민들이 하와이 이민이잖아요. 그런데 하와이 원주민보다 일본인 후손들이 많다고 할 정도로 하와이 개발에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하와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일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들이 들어가 활동하기가 쉬운 거죠. 1940년 5월 일본 해군 군령부가 파견한 요시카와는 모리무라라는 이름으로 호놀루루에서 일본 영사관 1등 비서로 지내면서 진주만 태평양 함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일본 교민이 운영하는 해변 주점에 가서 난간에 기대 앉아서 바다 풍경을 감상하거나 해변을 거니는 것이었죠. 택시를 타고 진주만 쪽에 가서 차창 밖을 내다보거나 함선을 수리하는 공장 근처에 가서
청량음료 한 잔씩 마시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고 미국 군사시설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미군 상황을 살피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사관에서도 미군 동향을 살폈죠. 이를 위해서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하와이 현지 신문을 늘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현지 신문에 하와이에서 주둔하는 미군 함대의 규모나 활동, 입출항 날짜까지 보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일본에 보고했습니다. 영사관 직원 중에는 태평양 지역의 미군에 대해서 4년간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정찰요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원도 진주만 부근의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진주만과 비행장을 둘러보고 관측 포인트들을 옮겨 다니면서 항만을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에 매수된 일부 일본 상인, 독일 교포 스파이들도 일본에 보고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냈을까요? 기본적인 미 해군의 방어시설과 비행기, 함정의 종류와 수량, 정박 위치, 휴일 등은 물론이고 부두의 전함들이 이열로 정박한다. 가장 많은 함정이 항구 내에 정박하는 게 일요일이다. 1941년 5월 함대 전력의 4분의 1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등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일요일 공격이 가장 많은 미 해군의 함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을 짜면서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진주만과 오아후 섬의 그림을 활용해서 섬에 있는 주요 지형물을 미리 파악했고 실제 축적대로 만든 모형 군함을 제작해서 공습 때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와이 진주만과 흡사한 큐슈의 사쿠라 섬에서 진주만 공습의 실전 훈련, 전술 훈련, 특히 중요했던 저공 비행과 포탄 투하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주만 공습에 성공하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조 히데키와 야마모토 이소로쿠입니다. 진주만 공습 2달 전에 총리에까지 오른 육군 대신 도조 히데키는 이전부터 미국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있는 미국의 급소 진주만을 빠르게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당시 일본군 중에서는 최고의 미국통이었죠.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했었고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똑똑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예언했던 사람이 왜 미국과의 전쟁을 진행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원래 손자병법에도 있지만 전쟁이 나기 전에는 상대방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길 것인지 질 건지를 파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전력을 분석했더니 상대는 100이야, 우리는 70이야. 아, 우리가 지겠구나. 포기하자. 손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도전해 볼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야마모토가 저 3가지 예언을 했던 것은 객관적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1%의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니까 그 가능성을 찾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미국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습밖에 없다. 완벽하고 철저한 기습.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진주만 공격 준비였던 것입니다. 야마모토는 철저한 준비 끝에 도조 히데키의 명령을 받아서 드디어 1941년 11월 중순 대해령 제1호를 발령하고 전투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11월 20일까지 극비리의 쿠릴 열도의 이투루프 섬에 집결해 대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주만까지 무려 6,500km 이상입니다. 약 12일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였죠. 야마모토 이소로코의 총지휘 아래 아주 조심스럽게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이 극비리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대단하냐면 이런 대규모 함대가 다른 나라의 눈에 띄지 않고 12일 이상 태평양을 항해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태평양이 아무리 넓어도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만 기습의 최대의 과제는 어떻게 이 거대한 함대가 들키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냐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태평양을 걷는 모든 배들의 그 궤도를 연구를 합니다. 겨울에는 북쪽, 위도 40몇 도 이상에는 거의 배들이 안 간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북쪽으로 이동시킨 거였어요. 이런 비밀 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더합니다. 통신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바다에 쓰레기도 버리지 않으면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조직력, 명령 이행력, 하여간 단결력 이런 걸 가지고 태평양을 들키지 않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미군이 손쓸 새도 없이 진주만에 일본군 함재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진주만에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한 직후 미군 사령부는 해상의 전 병력에 무전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진주만을 가득 메운 진동과 굉음을 두고 누군가는 단지 지진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사격 훈련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은 가장 강력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군의 공격에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일본군의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미군이 놓쳐버리고만 시그널 작은 실수 하나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전쟁. 진주만 공습을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일본군이 진주만 상공에 접근하고 나서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무엇일까요? 몇몇 민간 항공기가 근처 상공을 한가롭게 떠돌고 있었지만 미군 군용기는 단 한 대도 공중에 떠있지 않았습니다. 힐러, 히컴, 벨로스 기지의 전투기들은 날개를 이은 채 땅에 서로 묶여 있었고 해군 항공기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진주만 해군 함정의 대공포 780문 중에서 4분의 3 정도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주인 없는 대포였죠. 31개의 대공 진지 중에서 4개의 진지만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탄약은 훈련 이후에 창고에 반납한 상황이어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탄을 장전하고 있으면 탄약이 분리되거나 더러워진다라는 관리상의 이유 때문이었죠. 덕분에 진주만 상공 대공 방어망은 거의 비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체 미군은 왜 이렇게 허술했던 것일까? 사실 미국은 일본군이 태평양 일대에서 접근해 어딘가를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 공격의 대상이 진주만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판단한 일본의 공격 대상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에 강력한 해군과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죠. 전함 102척 중에 3분의 2가 진주만에 정박해 있었고 비행장에는 각종 군용 비행기 500여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항속거리가 2,400km에 이르는 B-24 폭격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상 및 함정에는 대공 화포 1000여 문이 있었고 육군 사단 약 4만 명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미국은 일본이 감히 우리와 싸우겠어, 다 허세지라고 방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군의 주의력은 주로 태평양 남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 함대는 태평양 북쪽으로 진입해 왔는데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항공기가 카탈리나 정찰기였어요. 그 정찰기 대부분이 남쪽 바다를 정찰하고 있었죠. 실제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은 일본군을 도청하면서 일본군의 공격 대상이 진주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있기 전 도쿄에서 호놀루루에 있는 총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정박 중인 전함과 항공모함, 순양함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능력이 닿는 한 매일 보고할 것. 진주만 상공에 방공기구가 떠 있거나 띄울 조짐이 보이는지를 전신으로 알릴 것. 또한 전함에 어뢰 방어망을 설치했는지도 보고할 것. 누가 봐도 진주만 공격에 대한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는 하와이에서 도청되어서 해독을 위해서 워싱턴의 암호 전문가들에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와이에 관련된 것이고 외교와는 관계없는 것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9월에는 진주만을 5개 하위 구역으로 나눈 정보가 도청되었는데 육군 정보부장은 이것을 육군과는 상관없는 해군의 메시지라고 판단했고 해군 정보부 번역 분과장은 검토를 하고도 긴급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일본 외교부가 통신을 간편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구모가 지휘하는 일본군 진주만 공격 함대가 태평양에서 남쪽으로 향할 즈음에 조지 마샬 육군 참모총장과 스톡 해군 작전부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본군의 남진 목표는 태국 및 동남아 침입이고 일본군 주력은 일본 영해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일본 교민을 철수시킬 타츠타마루 여객선이 12월 2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출발해서 호놀루루로 향했는데 12월 14일에 미국을 떠나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12월 14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진주만 공습이 있기 전날 워싱턴에서는 수송선 35척, 순양함 8척, 구축함 20척으로 구성된 일본 함대가 말레이 반도를 향해 항진 중이라는 영국 해군 보고의 상세한 보고를 접했지만 이 보고를 일본이 영국 식민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태평양의 모든 병력에게 정보를 보내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예고는 했습니다. 당시 진주만에서 해군을 지휘하는 인물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대 최고의 해군 전략가 중 하나라고 극찬했던 허즈번드 킴멜 제독이었습니다. 하지만 킴멜 제독 역시 진주만이 일본의 목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대신에 일본이 다른 곳을 공격할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대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언제든 항공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비행장 한가운데 모아두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진주만 공습 때 피해가 커진 요인이 됩니다. 미군이 끝까지 일본의 목표가 진주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진주만은 육지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이 다가와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가능한 해군 기지였다. 또 수심이 얕아서 당시 기술로는 어뢰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 비행장, 항만시설, 연료 저장고까지 갖춰져 있는 규모가 큰 해군 기지라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기지를 공격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함대가 이동해 와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진주만 공습 전에 미군의 레이더에 일본군 공습부대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이더 장비가 막 도입된 시기여서 새로운 장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지원 나온 폭격기로 착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진주만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어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월 7일은 일요일이라 아침부터 하와이 호놀루루 방송국은 경쾌한 재즈 음악을 틀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병사들은 일부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오아후 섬은 휴일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평소처럼 질서정연하게 진주만 내에 정박해 있었고 비행기 역시 오아후 섬의 각 비행장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 일본군 항공기가 상공으로 날아오는 것을 연습으로 오인합니다.
군대 병영에서 미군 군기를 올리던 병사는 상공에서 비행기가 급강하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계속 손을 흔들면서 병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으로 오하우섬 곳곳은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첫 번째 경보가 울립니다. 진주만 기습, 훈련 아님. 하지만 진주만 공격이 일본의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진주만을 기습한 가장 중요한 이유, 진주만에 있는 군함들을 파괴하는 게 본래 목적이 아니고 태평양 함대를 1년 동안 가동 불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첫째, 항공모함을 잡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기지의 연료라든가 운영 시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둘을 다 포기하고 현재 정박 중인 선박들을 공격하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가 항공모함이었는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와 렉싱턴은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바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왜 나갔느냐? 상당히 모욕적인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미국 해병대에 전투기를 배달하라고 그랬는데, 전투기를 배달하려니까 항모가 최고잖아요. 항모는 되게 기분 나빠했대. 우리가 무슨 수송선이냐. 근데 뭐 어떡하냐, 니들 싣고 가라. 그래서 상당히 모욕적인 배달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라토가 함은 또 다른 기지인 미국 샌디에고 항에 정비를 하러 가고 있었죠. 결국 일본군 공격 함대가 공격 대기선에 도달했을 때 진주만에 항공모함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어요. 공격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운에 맡기고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공격이 진행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의 공격이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전방 지휘관들, 항공대장들은 오일 탱커나 병참 기지를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함대 공격 사령관이었던 나구모가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나구모는 항모 지휘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나구모의 기록을 보면 일본에서 출발해서 진주만에 오기 전날까지도 계속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이 공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부는 결정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롬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휘관은 낙관적이어야 된다. 그것은 절대로 계획을 대강 세우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서란 뜻이 아니고요. 전투라는 것은 전장의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전투란 실행이 되면 안개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막상 전투가 시작되어서 불안한 환경이 닥쳤을 때는 지휘관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낙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구모는 불안감에 계속 지배당하고 있었고,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더 이상의 모험을 하지 말자라는 소극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비록 1, 2차 공격에서 성공했지만 오일탱크, 병참기지가 파괴되지 않고 있는 한, 항모가 건재한 이상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뜻이었을까? 아무리 미국이 생산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항공모함은 순식간에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일단 태평양 함대를 기습적으로 파괴하면 복구하는 데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기습적으로 태평양의 주요 국가를 점령한다. 특히 중요했던 것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였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석유, 고무, 주석 이런 전략 자원들이 가득했거든요. 인도네시아까지 신속하게 점령하고 방어 기지를 수립한다. 그래서 태평양의 주요 국가와 섬들을 요새화하면은 미군이 공격해와도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당시에 일본군의 함대 전력은 이미 미군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공격해 오지 않는다면 유리하게 협상을 맺어서 태평양 지역을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항모나 항구 시설은 전혀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진주만 공격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이 놓친 미국의 항공모함은 훗날 일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또 미국 내에서는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서 더욱 단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언하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I ask that the Congress declare that since the unprovoked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며칠 뒤 히틀러가 미국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미국은 중립국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진주만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잠자고 있던 사자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깨트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일본. 일본은 왜 미국이라는 거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했던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일본이 어떻게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일대를 무대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며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일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가를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은 대체 왜 태평양 한가운데로 진출했던 걸까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그 모든 진실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은 유명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은 산업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국가가 공장을 세워서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일본사에서는 관용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봉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어떤 작은 수공업자, 기술자 집단이 잘 형성이 돼 있었어요. 요게 처음 소규모 공장들이 나올 때 인력이 조달이 됩니다. 여기서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체제가 자리 잡게 돼요. 그렇게 되자 이제 민영 회사들이 생기고 공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니까 투자를 통 크게 하겠죠. 교통, 통신시설 같이 인프라 조성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관영 산업화로 시작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이 변화는 서양에서도 상당히 놀랐어요. 일본은 서양이 아닌 나라에서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가 된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후발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은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실 일본 국민들도 대부분은 농민이고 못 살았거든요. 이제 막상 공장이 커지고 뭘 제대로 만들려고 보니까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게 되죠. 이런 약점 때문에 1900년대부터 주기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군사비 지출이 과도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가뜩이나 경제도 휘청거리는데 왜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했을까? 일본은 근대화를 시작한 초기부터 강대국이 되려면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는 걸 시작할 때부터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산업에 투자를 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군수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군수 산업에 투자하면서 중공업을 빨리 성장시키자, 이런 마음에서 군수 산업에 대폭 투자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사용된 전비만 20억 엔이었는데 이때 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 아직까지는 일본이 전함이라든가 고급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군함 한 척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서양에서 중고 함정으로 사왔기 때문에 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갔던 겁니다. 정부도 이런 식으로 전쟁하다간 우리 파산하겠다 싶으니까 군수 산업에 더 투자하게 돼요. 그런데 군수 산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니까 또 경제 공황이 와요. 근데 굴하지 않고 또 투자를 해요. 이게 이제 일본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910년에 산업화 과정에서 맞이한 최초의 불황이 옵니다. 정말 빨리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군 건조 계획을 계속 추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추진이었지만 덕분에 성장 속도는 무섭습니다. 10년에 2배 이상씩 정말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러일 전쟁 이전까지 서양의 중고 군함을 수입해서 사용하던 일본이 1910년 말이 되면 세계 16급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좀 얍삽하게 참전해서 승전국이 되면서 세계 질서를 이끄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1차 세계대전 중에 군수물자 수출로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렸고 중국의 산둥반도와 남양군도로 불리는 태평양의 마샬 제도, 캐롤라인 제도, 마리아나 제도를 패전국 독일에게서 뺏어서 위임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후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면서 자신감이 차올라온 일본은 갑자기 뜻밖의 행보를 보입니다. 바로 88 함대 계획을 발표한 건데 88 함대 계획이란 1920년부터 전함 8척과 함대의 주력이 될 순양 전함 8척을 만들어 주력 함대를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쟁도 끝났는데 갑자기 왜 주력 함대를 늘리려고 했던 걸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운명이 해상력에 의해 좌우되는 시기였죠. 지금은 항모지만 이때는 전함의 질, 그 수가 곧 국력의 상징이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주력 함대를 늘리면서 벌써 비밀 문서에는 미국과의 가상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이 일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1921년 미국은 앞으로의 전쟁을 막겠다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8개 국가를 불러 모아서 워싱턴 회의를 열게 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총 9개 나라는 3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쳐서 총 3개로 나누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워싱턴 체제 조약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 산동반도의 권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5나라가 맺었던 해군 군축 협정 조약에 의해서 88 함대를 만들겠다는 전함 건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워싱턴 체제 조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합니다.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일 동맹이 깨진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과 서구 열강들의 압력과 견제 때문에 계획이 풀어지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 정서도 폭발합니다. 1924년에 미국이 일본의 이민을 제한하면서 관계가 또 악화됩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은 미국은 일본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크게 확산되게 되죠. 여기서 미국은 한 발 더 나가서 1930년 런던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다시 한번 군사력 축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완전히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31년 러일 전쟁 이후에 만주에서 철도를 관리하던 일본 군인들이 독단적으로 만주를 점령해버린 사건, 즉 만주사변이 발생했던 겁니다. 사실 일본의 첫 번째 침략 목표는 태평양이 아닌 만주였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하필 만주를 침공했던 것일까? 1920년대에 일본의 군비가 증가하면서 군비의 정치적 영향이 증가합니다.
한편 1920년대 중국은 군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927년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실상 전 중국이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이징 정부의 최대 군벌 중 하나였던 만주 군벌 장쩌린이 국민당군에 연패하게 됩니다. 북부가 지금 난징 정부한테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부 군벌 중에서 제일 주력이 만주 군벌이에요. 거기다가 이 만주 군벌 장쩌린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중앙정부로 진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본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만주가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런 일본 군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28년 6월 4일 봉천에서 만주 군벌 장쩌린이 타고 있던 열차가 폭발하면서 장쩌린이 폭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관동군의 고모토 다이사쿠 대령이 지휘하는 일본군 공병 20년대 병사들이 실행한 사건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군벌 지휘관이 죽으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안 유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관동군을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만주를 직접 통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31년에 끝끝내 다시 폭발 사건을 또 일으킵니다. 봉천 교외에 있던 류타 호수 부근의 남만주 철도에서 폭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게 자작극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침공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봉천과 장춘을 점령하고 길림성 일대를 점령하면서 북만주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 병력은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1932년 2월에 만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만주국 독립을 선포합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4개월 만에 일본 국토의 3배나 되는 영토를 차지했어요. 여기에 관동군의 자신감을 솟구치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중국의 국민당 정부인데 만주 군벌하고 합작까지 했던 국민당이 싸우기는커녕 평화협정, 휴전협정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1933년 5월 1일 장제스는 일본과 탕구협정이라는 협정을 맺어서 이제 만주를 사실상 포기하게 되고 완충지대까지 설정하게 됩니다. 사실 만주도 군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30만이든 뭐든 장쩌린의 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는데 만주 사람들은 원래 청나라 여진족 이쪽 계열이어갖고 별로 중국에 애착이 없었어요. 이렇게 돼서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하는 동안 사실상 어떤 민중봉기라든가 뭐 의병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저항이 없으니까 관동군은 만주를 통치하는 데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게 되자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죠. 미국은 일본이 철저한 계획하에 침공을 벌인 것이라며 일본을 비난했고 모든 책임을 일본에게 묻게 됩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국제연맹까지 나서서 직접 조사를 시작합니다. 결국 일본의 만주 침공이 인정되고 만주를 비무장지대로 하자는 안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대사는 이거는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적인 음모다라고 분노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서 국제연맹 탈퇴를 통보하게 됩니다. Japan, however, finds it impossible to accept the report adopted by the Assembly. 이제 일본은 서구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이때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는 침략 국가가 아니다. 아시아를 서구 제국주의의 침공에서 방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식민지를 서구 열강에서 해방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일본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막으려고 합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정부 인사들은 아무래도 세계 정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군비를 축소하겠다라고 하자 군부가 폭발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 총리 암살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1930년 11월 14일 평화 외교를 내걸면서 군축 조약을 맺었던 27대 총리 하마구치 오사치가 도쿄역에서 저격을 당해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9대 일본 총리 이누카의 치요시가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저격당해서 사망합니다. 이누카이 총리는 일본군 규모 축소를 지지한 인물로 군부의 강경파와 대립하게 됩니다. 강경파는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34년 일본은 서양과 맺은 군축 조약을 완전히 깨고 해상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년 뒤인 1936년 2월 26일 일본의 육군 청년 장교들이 1,4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비록 소아천황에 진압 명령을 내려서 쿠데타는 4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부가 일본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미 감정을 앞세운 군부 세력은 군을 통솔하는 대본영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본영을 중심으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때 일본 군국주의는 전 세계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군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뒤에 일본은 서구화에 좀 더 개방적이고 산업화에 좀 더 추진력 있게 나가기는 했지만 이 근본적인 정신 상태는 중체소형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중체소형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일본은 산업화를 하는 걸 보면 중체소형에서 제일 벗어난 것 같지만 러일전쟁, 청일전쟁 승리하면서 아시아의 용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식 중체소형에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만주 침략에 자신감을 불어넣게 되고 만주에서 성공하니까 국민의 교육, 정신,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실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를 일본의 정신으로 개조한 일본이 비로소 태평양 전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라이 정신과 최신식 전투기 항공모함으로 무장한 군대는 과연 세계 최고의 군대인가? 이들이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